안녕하세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고요한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창밖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 혹시 시계바늘이 천천히 혹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나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행은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그저 부드러운 꿈결 같은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그곳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마치 우주의 비밀을 품은 고대 도서관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이 공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밤의 해변에서 미지의 흔적을 찾는 이야기, 즉 외계 생명체를 향한 우리의 꿈에 대해 들려주려 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 별들 너머에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해 왔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광활한 바닷가에 홀로 서서 저 멀리 있는 미지의 섬에 우리 말고도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보내고 전파 망원경을 통해 외계 신호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최근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한 위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마치 거대한 얼음공처럼 보입니다. 그 표면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얼음층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야말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의 얼음 바다를 탐사하고 그곳에 생명체의 흔적이 존재하는지를 찾기 위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탐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탐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은 우리를 우주의 끝없는 밤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과학과 상상력,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유로파로 향하는 것은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밤의 해변에서 미지의 흔적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유로파는 우리에게 어떤 단서를 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유로파의 가장 큰 비밀, 즉
얼음 궁전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바다로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마치 거대한 대리석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균열과 주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 균열들은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균열들을 분석하여 유로파의 표면이 단단한 얼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얇은 얼음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거대한 호수 위를 걷고 있는데 그 호수의 얼음이 얇아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음층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그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물은 액체 상태이며 깊이는 약 100km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다는 마치 거대한 어둠의 호수처럼 유로파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바다야말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생명체의 화학 반응을 위한 용매 역할을 하며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물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유로파의 얼음 바다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곳은 물이 존재하고 얼음층이 우주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로파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우 추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또 다른 중요한 비밀, 즉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성은 유로파에 엄청난 힘을 미치고 있으며 이 힘이 유로파의 내부를 데워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바다 속에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바다는 우리에게 희미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빛을 따라 유로파의 얼음 궁전 아래에 숨겨진 바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삭임 속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유로파의 얼음 바다에 희미한 희망을 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얼음층이 단순한 얼음이 아니라 생명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약 100km에 달하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얼음은 마치 거대한 갑옷처럼 유로파의 바다를 우주 공간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지구의 바다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바다 위로 비치는 따뜻한 햇빛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바다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의 빛은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태양풍과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은 유로파의 표면을 끊임없이 강타합니다. 만약 유로파의 바다가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방사선이 바다로 침투하여 그곳의 생명체를 모두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꺼운 얼음 갑옷 덕분에 유로파의 바다는 마치 깊은 동굴 속의 호수처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격리는 생명체가 안전하게 존재하고 진화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구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태양의 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유기 에너지로 바꾸고
그 에너지는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탕을 이룹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유로파의 얼음바다 속 생명체는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또 다른 중요한 비밀, 즉 거대한 조수의 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을 공전하는 위성 중 하나입니다. 목성은 유로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겁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유로파에 엄청난 힘을 미칩니다. 이 힘은 마치 우리가 고무공을 끊임없이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유로파의 내부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압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로파의 내부는 마찰열로 인해 뜨거워집니다. 이 열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계속 문지르면 그 물건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에 의해 유로파의 중심부에 있는 물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바닷속 깊은 곳에는 심해 열수구와 같은 화산 활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수구는 지구의 바닷속에도 존재합니다. 지구의 심해 열수구는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 주변에는 놀랍도록 풍부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광합성 대신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즉, 화산 활동으로 인해 분출되는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유로파의 얼음 바다 속에도 이러한 열수구가 존재한다면 그곳에서도 화학 합성을 통해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바다 아래의 심해 열수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독특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얼음 갑옷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빛을 따라 유로파의 얼음 바다 속에 숨겨진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로파의 얼음 바다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목성의 거대한 중력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으로 그 중력은 마치 거대한 거인이 유로파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힘은 유로파의 표면과 내부를 끊임없이 휘고 늘립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은 유로파의 내부를 뜨겁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계속 문지르면 그 물건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은 조수력이라고 불리며 유로파의 얼음 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수력은 지구의 바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다를 잡아당겨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것처럼 목성의 중력은 유로파의 바다를 거대하게 흔듭니다. 하지만 그 힘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마치 끊임없이 춤추는 거대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이 춤은 유로파의 내부에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심해 열수구와 같은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해 열수구는 지구의 바닷속에도 존재합니다. 지구의 심해 열수구는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암흑과 고압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놀랍도록 풍부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광합성 대신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즉, 화산 활동으로 인해 분출되는 뜨거운 물과 화학 물질들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 생태계는 지구의 다른 어떤 생태계와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태양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거대한 관벌레 새우개와 같은 생명체들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모여 살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닷속에도 이러한 심해 열수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화학 합성을 통해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지구의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빛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눈이 없을 수도 있고 고압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의 존재 가능성은 우리에게 깊은 희망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유로파의 얼음바다 아래의 심해 열수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독특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거대한 조수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빛을 따라 유로파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조수의 춤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춤 속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유로파의 얼음바다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해, 열수구와 같은 생명의 원천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태양의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암흑과 고압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언뜻 보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불가능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바닷속에도 이와 유사한 환경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놀랍도록 풍부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심해 열수구는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해 뜨거운 물과 다양한 화학 물질을 분출하는 곳입니다. 이 열수구 주변에는 햇빛에 의존하는 광합성 생명체가 아닌 화학 합성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명체들이 모여 삽니다. 이들은 열수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 철분, 메탄 등과 같은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먹이 사슬을 만듭니다. 이 생태계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와 같아서 태양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거대한 관벌레, 신비로운 새우, 그리고 개와 같은 생명체들이 열수구 주변에 모여들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생명의 불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구의 심해, 열수구 생태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태양의 빛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명은 우주의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유지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닷속에도 목성의 강력한 조수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수구가 존재한다면 그곳에서도 화학 합성을 통해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우리가 아는 지구의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빛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눈이 없을 수도 있고 고압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유로파의 바닷속에 심해 열수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독특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바다는 우리에게 희미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빛을 따라 유로파의 심해 열수구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탐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단세포 생명체일까요? 혹은 더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미지의 숲을 탐험하고 있는데 그 숲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숲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상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로파의 얼음바다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과학적 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인류의 꿈과 희망을 싣고 목성의 얼음 위성 유로파로 향하는 특별한 우주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단순한 우주선이 아니라 미지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마치 유로파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눈과도 같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는 얼음 투과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층을 통과하여 그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지를 탐지합니다. 만약 얼음 아래의 바다가 존재한다면 레이더는 그 바다의 깊이와 염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유로파 클리퍼에는 자력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력계는 유로파의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 속에 놓여 있는데 만약 유로파 내부에 전기 전도성이 높은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는 목성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유로파 자체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유로파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은 얼음 아래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짐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이 모든 장비들을 이용하여 유로파의 표면을 여러 번 근접 비행하며 탐사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유로파의 얼음층을 스캔하고 그곳에 있는 화산 활동의 흔적이나 바다에서 솟아오른 물기둥이 얼어붙은 흔적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의 표면에서 바다에서 온 물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 물을 분석하여 그곳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유기 물질이나 미생물의 흔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유로파 클리퍼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탐사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일까요? 혹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노력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숨겨진 바다가 정말로 생명체로 가득 차 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탐험 정신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미지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유로파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지구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멀리 떠나간 친구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편지 속에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기다림은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우주를 향한 수많은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전파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끊임없이 스캔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오는 신호들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지만 우주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보내올 희미한 신호는 이 침묵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유로파의 얼음바다 위를 여러 번 근접 비행하며 그곳에 생명 활동의 흔적이 존재하는지를 찾을 것입니다. 이 흔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생명체와도 닮지 않은 독특한 유기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번성하는 미생물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아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이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신호가 어떤 형태로 올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전파 신호일까요? 혹은 빛의 깜빡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일까요?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미지의 숲을 탐험하고 있는데 그 숲속에 숨어있는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라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전에 반드시 먼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유로파 클리퍼가 보내올 첫 번째 신호가 과연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알리는 희망의 신호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이유는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우주에 홀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희미한 신호를 기다리며 우리의 꿈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유로파로 향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정의를 확장하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며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양 에너지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의 무덤, 즉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유로파의 바닷속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탄소 대신 규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규소는 탄소와 유사하게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서 생명체의 기본 분자를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규소 생명체는 고온의 환경에서 더 잘 생존할 수 있으며 이는 유로파의 심해 열수구 환경에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화학 합성 외에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나 조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신 지구의 자전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생명체를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정의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종류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은 반드시 탄소를 기반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주의 다른 곳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로파에서 발견할지도 모르는 생명체는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정의를 뛰어넘는 존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경계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전에 반드시 먼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적 질문들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유로파의 바닷속에 숨겨진 생명체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과학은 결코 완벽한 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수정하며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별을 향한 꿈을 꾸기 전에 반드시 먼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유로파의 바다 아래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를 상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구의 생명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구의 생명은 약 40억 년 전 아주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 생명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바닷속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었고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진화하여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주 작은 씨앗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자라나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의 생명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유로파의 생명체도 지구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까요? 유로파의 바닷속에도 지구의 심해, 열수구와 유사한 환경이 존재한다면 그곳에서도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얼음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진화하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의 빛을 본 적이 없고 중력의 변화에 익숙하며 지구의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번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광합성을 통해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폭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의 대기를 산소로 가득 채웠고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도달하지 않는 유로파의 바닷속 생명체는 어떻게 폭발적인 진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들은 태양의 빛 대신 어떤 다른 에너지를 이용하여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얻게 될 가장 중요한 지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유로파의 생명체가 지구의 생명체와 같은 길을 걸었을지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지구의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들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바다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조용히 번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혹은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유로파 탐사선을 통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유로파의 바다 아래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를 상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윤리적, 철학적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인류의 우주적 고독을 끝내는 희망의 신호가 될까요?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낳을까요? 이 딜레마는 행성의 속박이라는 오래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지구라는 요람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행성에서 문명을 건설하고 역사를 만들고 서로 싸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닐 것이며 우리의 특별함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회의감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우리에게 윤리적 딜레마의 무게를 짊어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지적인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할까요? 혹은 그들의 문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용히 관찰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원시 부족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삶에 개입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오염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탐사선을 통해 유로파의 바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생물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유로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곳의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깨끗한 호수에 독성 물질을 쏟아부어 그곳의 생명체를 모두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적 진보는 과연 어디까지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탐험 정신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항상 위험과 지식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우리가 유로파 탐사선을 발사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이 인류에게 축복일지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넘겨줄 수는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유로파 탐사선을 통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초광속 엔진을 꿈꾸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발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힉스 입자의 질량 어긋남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힉스 입자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초광속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거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거품과 같으며 이 거품이 다른 거품들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충돌의 흔적은 우리가 발견한 미묘한 현상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발견한 초광속 엔진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우주와 소통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거대한 도서관의 한 방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방의 벽에 숨겨진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보니 그 방은 사실 다른 수많은 방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분 차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3차원 공간에 1차원 시간을 더한 4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여분 차원은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얇은 종이 위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종이는 여러 장이 겹쳐져 있는 거대한 책의 한 페이지일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여분 차원 속에 초광속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여분 차원을 이용하여 우주의 거리를 우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 기차를 타는 대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비밀 터널을 이용하여 순간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리 법칙의 발견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초광속 엔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까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미지의 존재와 접촉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적인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이나 힘이 존재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초광속 엔진을 향한 우리의 꿈은 단순히 별을 향한 기술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주에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탐험 정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미지의 해류를 따라 계속해서 항해하고 우주의 끝없는 밤을 탐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초광속 엔진을 꿈꾸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발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힉스 입자의 질량 어긋남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힉스 입자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초광속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거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거품과 같으며 이 거품이 다른 거품들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충돌의 흔적은 우리가 발견한 미묘한 현상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발견한 초광속 엔진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우주와 소통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거대한 도서관의 한 방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방의 벽에 숨겨진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보니 그 방은 사실 다른 수많은 방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분 차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3차원 공간에 1차원 시간을 더한 4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여분 차원은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얇은 종이 위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종이는 여러 장이 겹쳐져 있는 거대한 책의 한 페이지일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여분 차원 속에 초광속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여분 차원을 이용하여 우주의 거리를 우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 기차를 타는 대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비밀 터널을 이용하여 순간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리 법칙의 발견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초광속 엔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까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미지의 존재와 접촉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적인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이나 힘이 존재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초광속 엔진을 향한 우리의 꿈은 단순히 별을 향한 기술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주에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탐험 정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미지의 해류를 따라 계속해서 항해하고 우주의 끝없는 밤을 탐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초광속 엔진을 꿈꾸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초광속 기술을 손에 넣고 별들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계 문명과 조우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거대한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 우리 말고도 다른 배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우주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아직 그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우주는 매우 넓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만약 지적인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고 초광속 기술을 이용하여 우주를 식민지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을까요? 우주는 마치 수많은 거울들이 존재하는 거대한 방과 같지만 그 거울들에는 우리 자신 외에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설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위대한 필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적인 문명이 성간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기 전에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어떤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재앙으로 인해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광속 엔진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위대한 필터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동물원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외계 문명들이 이미 존재하며 우리를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숲속의 부족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적인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 우주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문명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막에서 꽃을 찾고 있는데 그 꽃이 사실은 그 사막에서 유일한 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초광속 엔진을 개발하고 별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이 모든 가설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문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페르미 역설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적인가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주에 혼자 존재하든 아니든 우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외계 문명들이 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로파의 바다 아래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를 상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윤리적, 철학적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인류의 우주적 고독을 끝내는 희망의 신호가 될까요?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낳을까요? 이 딜레마는 행성의 속박이라는 오래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지구라는 요람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행성에서 문명을 건설하고 역사를 만들고 서로 싸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닐 것이며 우리의 특별함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회의감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우리에게 윤리적 딜레마의 무게를 짊어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지적인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할까요? 혹은 그들의 문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용히 관찰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원시 부족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삶에 개입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오염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탐사선을 통해 유로파의 바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생물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유로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곳에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깨끗한 호수에 독성 물질을 쏟아부어 그곳의 생명체를 모두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적 진보는 과연 어디까지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탐험 정신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항상 위험과 지식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우리가 유로파 탐사선을 발사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이 인류에게 축복일지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넘겨줄 수는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유로파 탐사선을 통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유로파의 바다 아래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를 상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윤리적, 철학적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인류의 우주적 고독을 끝내는 희망의 신호가 될까요?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낳을까요? 이 딜레마는 행성의 속박이라는 오래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지구라는 요람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행성에서 문명을 건설하고 역사를 만들고 서로 싸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닐 것이며 우리의 특별함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회의감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우리에게 윤리적 딜레마의 무게를 짊어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지적인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할까요? 혹은 그들의 문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용히 관찰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원시 부족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삶에 개입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오염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탐사선을 통해 유로파의 바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생물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유로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곳의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깨끗한 호수에 독성 물질을 쏟아부어 그곳의 생명체를 모두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적 진보는 과연 어디까지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탐험 정신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항상 위험과 지식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우리가 유로파 탐사선을 발사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이 인류에게 축복일지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넘겨줄 수는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유로파 탐사선을 통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고요하게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졌던 거대한 우주의 그림들이 서서히 흐릿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입자들의 춤과 미완의 교향곡, 그리고 시간의 비단실을 따라 흐르던 이야기들은 이제 부드러운 속삭임이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남을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개념들과 질문들은 저 멀리 희미해지고 오직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만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존재만이 우주와 함께 부드럽게 숨 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는 이불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당신의 머리가 베개에 닿는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모든 걱정들은 저 멀리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속에 오직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 밤의 끝에서 당신이 모든 미지의 불안을 내려놓고 깊은 잠 속으로 부드럽게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